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여순 항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월 말에는 국회의원 152명이 여수 순천 10.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죠. 이제 여순항쟁은 곧 이제 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려면 상당히 그 우여곡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는 특별법을 바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한 뒤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여순항쟁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 제정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여순항쟁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보수 기독교계에서 여순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순에 대한 가장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 항쟁이 터진 이후에 이걸 반란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그야말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을 했기 때문에 이 여순 사건, 여순 항쟁에 대한 일반인들의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기억은 반란 사건이라는 게 뇌리에 아주 각인이 돼 있어요. 국정교과서가 오래전에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수 순천 10.11구 사건으로 좀 중립적인 애매하지만 중립적인 그런 명칭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여순반란 사건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렇게 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성격 규정이라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한번 내려지게 되면은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뇌리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5.18 광주 민중항쟁 같은 경우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써왔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광주 사태, 광주 소요 사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로잡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국가적인 공식 명칭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만은 민주화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는 광주 민중항쟁, 광주항쟁, 광주 민중항쟁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정립이 되다시피 했죠. 여순항쟁의 경우도 이제 명칭부터 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계가 이 여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바르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여순과 관련된 우리 기독교계의 인물은 손양원 목사일 겁니다.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항쟁 시기에
좌익 계열 학생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거든요. 동인 동신이라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걸로 그렇게 알려진 학생을 이 손양원 목사가 처형당할 즈음에 구출해내죠.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손양원 목사를 일컬어서 사랑의 성자다,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널리 부르고 있고, 손양원 목사는 특히 그 신사참배 반대에 아주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하다가 또 옥고를 치른 바 있고, 6.25 전쟁 때에 인민군에 의해서 그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존경받는 목회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양원에 가면은 그 두 아들 묘와 손양원 목사 묘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어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둘러보고 가고, 뭐 또 두 아들 살해에 가담한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뭐 또 만들어진 그 연극이나 영화, 그리고 오페라, 이런 문화예술 어떤 작품들로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갖게 된 인식은 뭐냐면, 좌익이 저렇게 아주 못된 사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라는 사실만 많이 부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은 꼭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이 여순 항쟁 시기에 좌익 계열 또는 그 봉기군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살해당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순 항쟁 관련해서 그 사망한 사람들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끔찍한 사건이고,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에서부터 시작돼서 1955년 4월경, 그러니까 지리산 입산 통제가 지리산 입산 통제 금지가 해제되는 딱 그 시점까지 그렇게 여순항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희생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0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 희생자들의 95%가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간인들을 군인과 경찰이 그렇게 반란군들을 또 부역했다, 그들을 말하자면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담에 그들과 같이 한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토벌을 하면서 토벌을 내세워서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여성들 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랄 여순항쟁 직후에 국가보안법을 또 이승만 정권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이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연자제에 의해서 또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은 가족이 죽은 사람들은 공직에 진출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진상규명이 되고 명예회복이 될 필요가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순 사건 또는 여순 항쟁, 이렇게 여수와 순천 이름을 줄여서 여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순 사건 또는 여순
여순항쟁 이렇게 하면은 이게 꼭 여수와 순천에 국한된 사건으로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여순 항쟁에 의해서 그 여순 항쟁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있는 지역을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전남과 전북과 경남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요. 시군, 그러니까 3개 도의 시군까지 다 하면은 무려 37개 지역 시군에서 벌어진 그런 피해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순을 그냥 명칭 자체가 저는 이게 바로 또 다시금 정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옛날에는 전남 반란 사건이라고 또 이승만 정권 때 불렀더라고요. 한때는. 그러니까 전남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전북 그리고 경남까지 또 대전교도소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쟁 터졌을 때에 예비검속이라고 해서 그 처형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순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대전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처형당하신 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게 여순 사건이라고 여수와 순천에 국한된 사건이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리산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또 산 타고 이 빨치산들이 경남, 전남, 전북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시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돌아와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단적인 사례를 한 가지 기독교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1948년 그 10월 24일 날 아침에 그 순천 매곡동 북국민학교에서 21명의 민간인이 학살됐어요. 부역자 색출과 즉결 처리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그 민간인들이 학살됐는데 전남 도경 토벌대가 이 학살을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토벌대의 책임자였던 사람은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 총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때에 21명의 민간인이 즉결 처리, 말하자면 총살을 당했는데요. 그 희생자 중에 나이 어린 중학생과 그 다음에 광주지검 순천지원 검사, 그 검찰 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검사는 현직 그 순천지검에서 검사로 있었던 박찬길 검사였어요. 박찬길 검사. 이 당시에 박찬길 검사의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때 박 검사를 말하자면 봉기군이 그 순천을 장악했을 때에 인민재판 재판장 내지는 배석판사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를 한 뒤에 그 구타를 심하게 하고 이렇게 총살을 재판도 없이 해버린 거예요. 이 박찬길 검사의 죽음은 그나마 좀 알려진 케이스에 속하긴 한데요. 이 박 검사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중에 이제 이 박 검사가 억울한 정말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죠. 예. 이 박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찬길 검사는 황해도 출신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 북한에서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북한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였죠. 기독교계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 이 조만식 선생의 제자였어요. 조만식 선생이 숭의 전문학교에 그 근무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의 사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박찬길 검사는 숭의 전문학교 일본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봐서 아마 검사로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순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그 무렵에 여순항쟁을 만나서 여순항쟁 때 그때 말하자면 토벌 그 경찰 토벌대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박찬길 검사는 아주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잘했었는데. 그래서 광주, 오늘날 말하면 양림교회죠.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린 그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제25회 총회 회의록, 그러니까 1936년 9월 11일인데요. 그 회의록을 보면은 그때의 그 총회가 학무부라는 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부서 가운데. 이 학무부는 아마 이제 총회에서 세운 학교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든 뭐 대학교든 뭐 이런 학교들을 아마 관리를 했던 곳 같은 어떤 부서인 것 같은데 학무부에서 대비생 제도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비생 명단을 보면은 이 박찬길 검사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대비생이 뭔가 봤더니 말하자면은 총회에서 인정하는 그 전문학교와 대학 본과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서 아주 독실한 교인, 세례교인,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자부담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35세 미만의 나이, 뭐 등등의 그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그래서 이제 노예의 추천을 받은 그런 사람을 대비생으로 뽑습니다. 이 대비생에게 총회가 그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학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혜를 받은 학생은 또 졸업 이후에 6개월 이내부터 빌린 학비를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얼마나 다들 가난했습니까? 아마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제 나름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총회가 그렇게 나름 그 대비생 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장학 혜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일본 중앙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박찬길에게 월 30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30원. 굉장히 지금은 30원 돈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1930년에 그 쌀한가마 80kg 쌀한가마 가격이 13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30원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그 대학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정도의 그 돈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박찬길은 그때 당시 황해 노회장 추천을 받고 그리고 2명의 보증인을 세워서 대비생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찬길 검사의 숭의 전문 학교 1년 후배인 그리고 초대 그 군종감, 곧 우리나라에 지금 군의 군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 군종감을 지낸 그 김형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YMCA 그 간사로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여순항쟁 당시에 우연찮게 여수에 강연을 하러 내려왔다가 여순항쟁을 목격을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순항쟁 직후에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과정이라고 하는 그 잡지 오늘날은 월간 새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잡지에다가 그러니까 1948년 12월 그 창간호에다가 여수의 풍란을 겪고 와서라는 글을 또 기고를 해서 여순 항쟁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을
써서 널리 알린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찬길에 대해서 이 김영도 목사는 자신의 그 회고록 보개근원이라는 책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선배고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순항쟁 당시에 순천 출신이자 그 순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자 장로였던 그 황두연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두연. 이 황두연 씨도 박찬길 검사처럼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할 뻔했어요. 이 억울한 누명 쓰고. 이 사람도 이제 그 인민재판소에 재판관을 했다, 뭐 이런 또 누명을 쓰게 됐는데, 이 황두연 씨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민재판관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선교사 집에 은신해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그 회고록에서 이 황두연 씨가 황두연 장로, 그때 당시 장로였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중에 이제 나중에서 늦깎이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책에서 그 14연대 반란 사건을 언급을 하고 박찬길 검사가 그 반란이 일어났다 여수에서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자신도 부랴부랴 피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박 검사의 그 박찬길 검사가 너무 무고하게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두연 장로가 겨우 구사일생에 살아남아가지고 북국민학교, 그러니까 21명을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 북국민학교를 방문을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선발대로 진주한 도경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는 북국민학교를 찾아갔다. 넓은 운동장에 많은 시민을 꿇어 앉혀놓고 지휘관인 도경 부국장 최천 씨를 비롯 그 일행이 한편에 자리 잡고 위험을 베풀고 있었다. 그 앞에 지방 한민당 사연조를 비롯 유명한 비류배 몇 사람이 나열하여 서서 반란 가담자를 가려내는 것이었다. 반란에 가담한 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어린이 불장난 같았다. 그 자들이 멋대로 누구든지 지목만 하면 그는 반도로 지적되어 경찰에 넘겨 불문곡직하고 전신을 난타당한 후 딴 곳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반도로 지적된 많은 사람이 필자에 선거진 인물들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에 그 선거를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반도로 지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반도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너무나 수준 이하여서 지휘관이 최천 씨에게 그 색출하는 자들이 반란 중에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물었다. 그들의 일부는 지하에 숨어 있었거나 광주로 도피했다가 자신들과 함께 순천으로 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요? 숨어 있었거나 광주로 도피했던 사람들이라면 반란에 협조한 사람도 보지 못했을 거 아니요.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반란에 가담한 여부를 어떻게 알고 쉽게 지목을 한단 말이요. 반란 협조자를 보지 못한 것은 당신들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들이 사감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가려내는 것을 믿고 반도로 단정하여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자들은 이 지방에서 우익의 탈을 쓰고 행패를 부리던 자들이니 당장 중단시키시오. 10사람의 죄인을 못 잡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요. 인권 옹호가 아니겠소. 나는 이렇게 최천 씨에게 말을 하고 반도로 단정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이때였다.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황 의원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황 의원밖에 없습니다. 피신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나를 반란에 가담했다고 이렇게 무조건 난타하여 이 꼴로 만들었으니 명색이 국가의 검사를 잃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유혈이 낭자하여 몰골이 사납게 된 박찬길 검사였다. 내게 반란의 소식을 알려주고 피신하던 박 검사가 반란에 가담했다고 뒤집어 씌우다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최천 씨에게 뛰어가 그가 박찬길 검사인데 무슨 까닭인가를 묻고 현직 검사를 저렇게 유린했어야 되겠는가. 그의 신분을 내가 책임질 터이니 인도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일단 반도로 지적되었으니 조사해 본 뒤 석방하게 되면 보내주겠다고 염려 말고 맡겨달라는 것이다. 간섭을 심의하며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니 잔소리 말라는 협박조의 말이었다. 이래가지고 결국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처형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황두연 목사 이분의 그 회고록이 얼마나 그 실제 사건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히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또 그 자신이 그 최천에게 가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1948년 10월 27일 날 국회에서 내무부 장관이었던 윤치영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순천 지역 상황을, 그러니까 여순 발발 이후에 순천 지역 상황을 언급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는 승천의 여세로 순천 우익 요인 경찰관 가족을 살해 학살하고 순천서 또 군청, 읍사무소, 전기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완전 접수한 후 인민공화국 국기 급 간판 등을 개양하고 자칭 계엄령을 발포하여 당지 재판소를 인민재판소로 개칭하여 순천검사국 국장 박창길 검사를 재판관으로 하여 학살, 약탈 등 만행을 감행하였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조가 굉장히 일찍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박창길 검사를 이렇게 처형시켰던 이후에 처형된 박 검사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처형한 직후에 내무부 장관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박창길 검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봉기군에 부역해가지고 인민재판소 재판장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처형당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유족들이나 황두연 같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그래서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진상 현지에 내려가서 그 관련자들을 다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949년 이제 그 국회 속기록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 권승열이 이 박창길 검사를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순항쟁이 터지기 직전에 박창길 검사가 어떤 사건을 경찰이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을 하나 맡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경찰이 자익계 인사로 이렇게 지목된 어떤 사람이 계속 도망을 칠 때 산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뒤쫓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총을 쐈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가 맞았어요. 근데 다리가 맞았으면 이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방을 더 쏘아서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원래 쫓던 사람이 아니고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5인 사살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다리를 쏜 것만으로 그쳤으면은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었겠죠. 그런데 한 방을 더 쏴서 아예 죽여버렸잖아요. 이 나무꾼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박창길 검사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걸 밝혀내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 경찰을 10년 구형을 합니다. 그 뒤부터 이 경찰들이 박창길 검사 하면 이를 갈았던 것 같아요. 자익 검사로 아예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순항쟁이 터지니까 이 경찰들이 이제 경찰 토벌대가 어느 정도 이제 토벌을 하고 난 뒤에 그 은신에 있다가 나온 이 박창길 검사를 체포해가지고 황두현 씨가 이렇게 증언하다시피 아주 피가 낭자하도록 두드러 패고 말이죠. 그리고 인민재판소 때 재판 때에 배석 판사를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총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책임자들이 할지 이런 경찰, 그 관여된 경찰들 4명을 일단 구속하고 또 최천에게는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백일 대령, 그 계엄 군부대의 그 김백일 대령이 박창길 검사를 총살시키는 것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천이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박 검사를 죽인 건데 결국 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이 살해에 가담한 경찰들과 최천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불문에 붙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덮이게 됐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이제 박 검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그 한민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박창길 검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총살은 이것은 검찰 진영에 대한 한 칸풀 주사였습니다. 과거에 좌익을 도와주고 될 수 있으면 좌익을 석방시키는 그런 사람을 훈계하는 위대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장이었습니까? 이 발언을 한 의원은 의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칸풀 주사가 뭔가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널리 알려진 그런 주사였나 봐요. 이게 말이죠, 영양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말이죠, 비상 처방을 하는 거죠. 예, 이 칸풀 주사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 진영에 대한 한 칸풀 주사였다. 이게 말하자면 극약 처방이다, 비상 처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박 검사를 처단한 것은 훈계하는 위대한 한 방법이다. 이런 이따위 그 발언을 하면서 이 경찰들의 그 무분별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말이죠. 그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대였는가를 이걸 통해서 보면은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은가. 극우 극좌의 대립이 아주 첨예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 와중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예.
근데 이 박 검사의 죽음은 이 사람은 기독교계가 키운 인물이고 아주 독실한 신자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것도 경찰과 또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순 항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반란 사건이었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하다가는 정말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속히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우리가 통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